(1982년 4월 26일) 밤 경상남도 의령군 국류면에서 62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간첩도 조직폭력배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마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었습니다. 간첩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외침을 믿고 문을 연 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마을 어르신의 장례식장에 들어가 조의금 3,000원을 내고 술까지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곳에 모인 20명이 넘는 조문객들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8시간 동안 5개의 마을을 누빈 그는 왜 이토록 잔혹한 학살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단지 파리 한 마리였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81년의 겨울은 경상남도 의령군 국류면에 유독 시리고 차가운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낙동강 지류가 휘감아 도는 이 작은 면 소재지는 인구 1000여 명 남짓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 사이로 낮은 산자락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었고 해가 지면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이 온 마을을 뒤덮곤 했습니다. 바로 그 바람을 타고 이곳에 발을 들인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범곤, 당시 나이 26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세당당한 제복 중 하나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101 경비단 소속의 전투경찰 요원. 권력의 심장부에서 국가 수반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은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참지 못했고 사소한 시비에도 주먹이 먼저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소 알코올에 의지하는 습관과 통제되지 않는 폭력성으로 인해 잦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술만 마시면 동료들과 충돌했고 상관에게 대들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민간인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01 경비단이라는 엘리트 부대에서 그는 점점 골칫덩어리로 낙인 찍혀갔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 한 채 연고도 없는 이곳 의령의 작은 지서로 자천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경찰 조직 내에서의 퇴출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의령군 국류면. 서울에서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도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이 벽지의 지서에 발령받은 순간 우범곤의 눈에서는 빛이 사라졌습니다. 청와대 경비라는 화려한 타이틀 대신 시골 지서의 말단 순경이라는 초라한 직함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에게 국류면의 평화로운 풍경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시냇물, 순박한 농민들의 미소는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매일같이 일깨우는 잔인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서 근무 중에도 그는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겉돌았습니다. 다른 순경들이 마을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정을 쌓을 때 그는 홀로 지서 구석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청와대를 지키던 사람이다. 라며 행패를 부렸고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미친 호랑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그의 고립감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은 하숙집 딸이었던 이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지서 근처 하숙집에 방을 얻은 우범곤은 그곳 주인의 딸과 눈이 맞았습니다. 24살의 젊은 여인이었던 그녀는 무뚝뚝하고 거친 그에게서 어딘가 외로운 구석을 발견했는지 그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하게 살림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워낙 가난했기에 결혼식은커녕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그들은 좁은 방 한 칸에서 부부처럼 살아갔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 그러니까 그녀의 어머니와 남동생까지 함께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우범곤의 삶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장모와 처남은 그의 음주와 폭력에 시달려야 했고 술에 취한 그가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밤이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그런 그를 달래보려 애썼지만 우범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매일 밤 소주병을 비웠고 술에 취해서는 세상 모든 것을 저주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세상을 향한 증오와 열등감이 골마 터지기 직전에 종기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곳에 처박혀 있어야 하는가? 왜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왜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고 그때마다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제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때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제복이 이제는 자신의 몰락을 증명하는 치욕의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1981년에서 82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동안 우범곤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고 근무 중에도 술 냄새를 풍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기피했고 상관들은 그를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내면에서 자라나고 있는 무엇인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아를 멀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국류면의 논에는 물이 차오고 산자락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철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이들은 봄앗사락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뒤 이 작은 마을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학살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마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되리라는 것을. 우범곤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젠가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증명하겠다는 파괴적인 망상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1982년 4월의 어느 날, 단 하나의 사소한 계기가 그 거대한 증오의 본물을 터뜨리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의령 국류면의 평화는 영원히 산산조각 나버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982년 4월 26일 월요일, 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그날이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훌쩍 넘겼고 국류면의 들판에는 논매기를 준비하는 농부들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평화로운 봄날 오후, 누구도 이날이 대한민국 범죄사의 가장 검은 날로 기록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경, 우범곤은 자신의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 야간 근무를 마친 그는 새벽녘에야 귀가했고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방바닥에 누운 채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비스듬히 떨어졌고 봄 특유의 나른한 공기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든 파리 한 마리가 방 안을 맴돌다가 잠든 우범곤의 가심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검은 날개를 접은 채 그의 가슴팍을 더듬는 작은 곤충. 그것은 정말이지 사소하디 사소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하찮은 파리 한 마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의 방화쇠를 당기게 될 줄 그 순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거녀 이 씨는 그가 깰까 염려되었습니다. 전날 밤 밤새 근무하고 돌아온 그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파리만 쫓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파리를 잡아 그의 잠을 지켜주겠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가슴 위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찰싹. 찰나의 타격음이 고요한 방 안을 울렸습니다. 파리는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소리는 우범곤의 뒤틀린 신경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술과 분노로 점철된 나날 속에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그의 감각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벌떡 일어난 우범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의 혼란과 격렬한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씨가 황급히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파리가 있어서 그저 파리를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우범곤은 그녀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여편네가 잠자는 남자의 몸을 때려? 그의 고함이 좁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 씨는 공포에 질린 채 손사래를 쳤지만
우범고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멱살을 잡은 채 거실로 끌어냈고 주먹과 발길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소란을 듣고 이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달려왔습니다. 장모는 사위를 말리려 했고 처남은 누나를 보호하려 우범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우범곤의 분노는 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장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처남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고 넘어진 가구들 사이로 가족들의 울음소리와 우범곤의 고함소리가 뒤엉켰습니다. 그에게 그 손바닥 소리는 단순한 파리잡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능하다고 비웃는 세상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잠자는 자신의 몸을 함부로 건드렸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뒤틀린 인식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백일경비단 시절의 영광, 권력의 중심에 섰던 과거의 자부심, 그리고 지금 이 초라한 시골 지서에 처박힌 현실, 모든 것이 뒤엉켜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온 우범고는 지서 근처의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술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소주 1병, 2병, 3병. 목구멍이 타들어가도록 연달아 술을 들이켰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분노는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왜 세상은 자신만 이토록 괴롭히는가? 왜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가? 술기운에 흐릿해진 눈으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봄 햇살 아래를 평화롭게 오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 7시 30분경 만취한 상태로 우범고는 국류지서에 복귀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지서문을 밀고 들어선 그의 모습을 본 동료 대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충혈된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한 대원이 그에게 다가가 나무랐습니다. 우순경,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 한마디가 화약고에 불씨를 던진 격이었습니다. 우범고는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그는 지선의 책상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고 의자가 벽에 부딪혀 나뒹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기물이 부서지는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진정시키려 달려들었지만 술과 분노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청와대를 지키던 사람이라고. 그는 고함을 지르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지소하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누구도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발 물러서서 우범곤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날뛰던 우범곤은 지친 듯 지서 한쪽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해진 지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지켜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인간의 이성 대신 핏빛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대한민국 범죄사상 유례없는 비극으로 기록돼 학살의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국류면의 하늘 아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지서에서 지금 막 역사상 가장 끔찍한 광기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그 불씨가 마을 전체를 삼켜버릴 대화재로 번지리라는 것을. 저녁 8시 30분경 국류지서의 관리체계는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제대로 된 관리체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지서장은 지서에 없었습니다. 관내 유지들과의 온천 접대가 있었고 그 후 이어진 회식 자리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부하 직원이 술에 취해 지서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보고가 들어왔지만 지서장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범곤의 음주소동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술이 깨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안일한 판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문을 열어젖히게 됩니다. 지서장만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서를 지켜야 할 다른 대원들 또한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몇몇은 집으로 돌아갔고 몇몇은 마을 어귀의 술집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습니다. 지서에는 우범곤 외에 단 한두 명의 대원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기고의 열세 관리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사용되는 총기와 탄약, 수류탄까지 보관된 무기고였지만 그 관리 실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범고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서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그는 어느 순간 벌떡 일어섰습니다. 충혈된 눈에서는 여전히 광기가 번뜩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섬뜩한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무기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아있던 대원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우범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무기고 앞에 섰을 뿐입니다. 무기고의 자물쇠는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범고는 예비군 무기고의 빗장을 힘으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총기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카빈 소총 2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M1 카빈. 한국전쟁 당시부터 사용되어 온 반사동 소총으로 한 발씩 연사가 가능한 살상력 높은 무기였습니다. 그는 탄약 상자를 열어 수백 발의 실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손이 수류탄 보관함으로 향했습니다. MK2 파편 수류탄 7발. 폭발 시 반경 수십 미터 내의 모든 것을 파편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대인 살상 무기였습니다. 제복을 단정히 갖춰 입은 우범고는 소총 2자루를 양 어깨에 교차로 맸습니다. 탄약은 주머니와 허리춤에 가득 채웠고 수류탄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배치했습니다. 거울이 있었다면 그 모습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가 아닌 죽음을 수확하러 온 사신과 같았을 것입니다. 제복을 입은 채 중무장한 그 기괴한 형상을 보고도 남아있던 대원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동료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범고는 지서를 빠져나왔습니다. 4월의 밤 공기가 그의 땀에 젖은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직 내면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파괴 충동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서 앞 어둑한 골목길을 걷기 시작한 그의 눈앞에 한 사람의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20살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길을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의령의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청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극의 첫 번째 희생자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총성을 들은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단순한 오발사고나 멀리서 들려오는 사냥꾼의 소행으로 오해했습니다. 설마 마을 한가운데서 경찰관이 사람을 쏘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을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첫 총성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경보를 올렸더라면, 만약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더라면 그날 밤의 비극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런 자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범고는 쓰러진 청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공포도, 심지어 만족감조차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돌멩이 하나를 걷어찬 것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권력이 세상의 모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잔혹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손에 쥔 총, 이것만 있으면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 모든 것에 복수할 수 있다. 그런 뒤틀린 확신이 그의 눈 속에서 광기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곳, 바로 국류 우체국이었습니다. 101 경비단 시절 배운 전술적 지식이 술에 취한 그의 머릿속에서도 또렷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적을 고립시켜라. 외부의 지원을 차단하라. 통신망을 먼저 무력화하라. 그는 그 교범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적은 군사교범에 나오는 적군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했다고 믿는 무고한 마을 주민들이었을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총구를 다잡고 우범고는 마을 전체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굳혔습니다. 그의 뒤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청년의 시신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사신은 이제 막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은 동이 트기 전까지 장장 8시간 동안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 9시 30분경 우범곤의 발걸음은 국류 우체국 앞에 멈췄습니다. 1980년대 초반의 농촌 마을에서 우체국은 단순히 편지를 보내고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신 거점이었습니다. 전화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밤 늦게까지 교환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마을 주민들의 통화를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범곤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01 경비단 시절 그는 유사시 적의 통신망을 어떻게 무력화하는지에 대한 전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적을 고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들면 적은 각계격파당할 수밖에 없다. 그 냉혹한 군사규범의 논리가 술에 취한 그의 머릿속에서도 또렷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적용하려는 대상이 적군이 아니라 무고한 마을 주민들이었을 뿐입니다. 우체국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 중인 직원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범곤은 우체국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카운터 너머로 교환원 몇 명과 집배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중무장한 경찰관의 등장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평소 알고 지내던 우순경임을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쿠, 우순경님 아니세요?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순찰 중이신가 보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은 마을에서 경찰관과 우체국 직원은 서로 얼굴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범곤이 술버릇이 좋지 않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밤늦게 순찰을 도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범곤은 그들의 친절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카운터 뒤편에 있는 전화 교환 설비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과 교환기, 그것이 국유면 전체를 외부 세계와 연결해주는 심장부였습니다. 그 심장을 멈추면 마을 전체가 고립된 섬이 됩니다. 우범곤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손에는 MK2 수류탄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환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우범곤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교환 설비 쪽으로 던졌습니다. 엎드려! 누군가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우체국 내부가 뒤흔들렸습니다. 교환 설비가 산산조각 났고 천장에서 먼지와 파편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발의 충격에 넘어진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범곤은 그들에게 탈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에 맨 카빈 소총을 들어올려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비명소리가 총성에 묻혔다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던 교환원이 쓰러졌고 카운터 뒤에 숨으려던 집배원이 고꾸라졌습니다. 목심을 구걸하는 음성이 들렸지만 우범곤의 총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들은 더 이상 이웃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몇 분들이 우체국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파괴된 교환 설비에서는 끊어진 전선들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우범곤은 그 광경을 무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이제 국유면 전체가 외부와 단절된 폐쇄 공간이 되었습니다. 통신이 두절되면서 마을은 침묵의 늪에 빠졌습니다. 옆마을에서 총성이 울려도 이웃집에서 비명이 터져나와도 그것을 외부에 알릴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없고 군부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며 심지어 옆면에 사는 친적의 위험을 알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릴 운명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처참한 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범곤은 우체국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그의 땀에 젖은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광기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일종의 성취감이 그를 더욱 고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웃 주민들이 아닌 자신이 제거해야 할 표적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틈타 다음 마을인 토곡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국류면에는 여러 개의 자연 마을이 흩어져 있었고 그는 그 마을들을 하나씩 순회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소총이나 수류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바로 지금 입고 있는 이 제복이었습니다. 경찰 제복,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상징. 그 제복을 입은 자가 간첩이 나타났다, 위험하니 모두 나오라고 외치면 순박한 시골 주민들은 의심 없이 문을 열 것입니다. 그들은 경찰관을 믿을 것이고 그 믿음이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우범고는 그 잔혹한 기만수를 완벽하게 구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지면서 농촌 마을의 주민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면 들에 나가 일해야 하는 그들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죽음이 경찰 제복을 입고 그들의 문 앞에 서 있으리라는 것을. 우범군의 발걸음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광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고 의령의 밤하늘 아래서 비염조차 지르지 못할 참극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를 향해 가는 시각, 우체국을 피로 물들인 우범고는 토곡리와 앞곡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류면에는 여러 개의 자연 마을이 산과 들을 사이에 두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토곡리, 앞곡리, 평촌리, 운여리. 이 작은 마을들은 평소에는 서로 왕래하며 정을 나누는 이웃이었지만 이 밤만큼은 우범곤의 사냥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토곡리로 향하는 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우범곤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카빈 소총이 들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아직 5발의 수류탄이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인기척을 감지한 마을 개들이 경계의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음을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범곤이 토곡리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몇몇 집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화로운 농촌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제 곧 산산조각날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들려오던 총성을 눈치챈 몇몇 주민들이 집안에서 불안하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 쪽에서 들려온 폭발음과 간간히 울리는 총소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혹시 공비라도 내려온 것은 아닐까? 1980년대 초반 분단의 긴장감이 여전히 팽팽하던 시절이었기에 그런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을 우범고는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간첩이다. 간첩이 나타났다. 우범곤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그가 소리쳤습니다. 모두 집에서 나오시오. 경찰이 보호해드리겠어. 어서 나오시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경찰관의 목소리. 총성에 겁을 먹고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주민들은 그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이 왔다. 우리를 지켜주러 왔다. 그들은 서둘러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생하는 순경을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나왔고 어떤 이는 사과 몇 알을 손에 쥐고 나왔습니다. 밤늦게 마을을 지켜주러 온 젊은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달려나온 주민들을 향해 우범곤의 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과를 들고 나왔던 노인이 쓰러졌고 물 한 잔을 내밀려던 안악이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집 안으로 도로 뛰어들었고 어떤 이는 마을 뒷산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우범곤의 총구는 집요하게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는 불이 켜진 집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다시 외쳤습니다. 경찰이요. 문 열어요. 간첩 소탕작전 중이니 협조해 주시오.
안에서 응답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수류탄을 밀어 넣었습니다. 몇 초 뒤 굉음이 터지고 비명과 함께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숨어있던 온 가족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토곡리를 지나 앞곡리로 향하는 동안 우범군의 뒤에는 시신들이 늘어갔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비명과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민들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자가 사람을 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이 가장 무서운 살육의 도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 제복을 믿었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범군은 그 신뢰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배신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사회가 공권력에 부여한 신뢰 자체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앞곡리의 어느 산기슭에 올라선 우범군은 잠시 발걸음에 멈추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피어오르는 연기, 어둠 속에 흩어진 비명의 찬양,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통곡 소리. 그가 만들어낸 지옥도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만족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음 목표를 향한 차가운 계산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멀리 환하게 불이 켜진 한 농가에 멈추었습니다. 평촌리 쪽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이미 불을 끄고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농가만은 유독 환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우범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는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탄약은 충분했습니다. 빈 탄창을 빼고 새 탄창을 끼우는 기계적인 동작. 수없이 반복해온 그 동작이 어둠 속에서 능숙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감정을 상실한 채 오직 사륙을 위한 기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탄창을 갈아 끼우고 목표를 향해 이동하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 그것이 이 밤 그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우범군은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평촌리를 향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을 어르신의 상을 치르기 위해 모인 수십 명의 조문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나누며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그 밤이 자신들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우범군은 평촌리의 어느 농가에 다다랐습니다. 멀리서부터 그 집은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집들이 모두 불을 끄고 잠든 사이 그 농가만 유독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문 앞에는 여러 대의 자전거와 경운기가 세워져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상갓집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며칠 전 세상을 떠났고 오늘 밤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농촌에서 초상은 온 마을이 함께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음식을 나누고 술을 돌리며 밤새 곁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밤 평촌리의 그 농가에는 20명이 훌쩍 넘는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범군은 상갓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제복을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무장한 경찰관의 등장에 사람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어깨에 소총 2자루를 맨 그 이상한 차림새에 몇몇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게 누구요? 오순경 아닌가? 밤중에 웬일이래? 저 총은 또 뭐고? 하지만 우범군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상주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상을 당하셨다기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공비토벌 작전 중입니다. 간첩이 내려왔다는 첩보가 있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조문객들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중무장을 하고 다니는 거구나. 고생이 많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상주 측에서는 고생하는 순경에게 술상이라도 내주는 것이 도리라 여겼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이 우범군 앞에 놓였습니다. 우범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봉투를 꺼내 상주에게 건넸습니다. 3,000원. 그 시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상주는 고맙다며 절을 했고 주변 사람들은 예의 바른 젊은 순경이라며 호감을 표했습니다. 우범군은 국밥을 몇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술이 들어갈수록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해갔지만 조문객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피로에 지친 순경이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세 번째 잔을 비운 우범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상주가 물었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좀 더 쉬다 가시지. 우범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이 어깨에 맨 소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총구가 조문객들을 향해 겨눠졌습니다. 일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방금까지 함께 술을 마시던 경찰관이 왜 갑자기 총을 겨누는 것인지 그 상황이 뇌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혼란이 거치기도 전에 총성이 터졌습니다.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던 상갓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술상이 뒤엎어지고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지고 밀치고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좁은 마당과 방 안에 모여있던 20명 이상의 조문객들은 도망칠 곳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우범건의 총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조주는 정확했고 사격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들 사이로 그는 냉정하게 탄장을 갈아 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대문 쪽으로 도망치려던 조문객이 등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담장을 넘으려던 남자가 비명과 함께 고꾸라졌습니다. 상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왜 이러시느냐고, 무슨 원한이 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우범곤의 귀에는 그 어떤 애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만든 지옥도를 감상하듯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뛰어든 조문객들을 쫓아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방 안에는 도망치지 못한 여인들과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몸을 서로 부여잡은 채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범곤은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만행은 훗날 사회 전체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평촌리 상갓집에서의 학살은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20명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러왔던 조문객들, 음식을 나르던 이웃집 안악들, 심지어 어른들 곁에 앉아 졸고 있던 아이들까지. 그들 모두가 한 미친 광희의 총구 앞에 무력하게 쓰러졌습니다. 학살이 끝난 뒤 우범고는 피로 물든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뒤엎어진 술상에서 깨지지 않은 소주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째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시신들이 겹겹이 쌓인 그 처참한 광경 가운데서 그는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마시며 그는 허공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탕, 탕, 마치 자축이라도 하듯이. 그의 광기는 새벽 공기를 타고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밤은 끝나지 않았고 그의 사냥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그 신고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범고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범곤이 5개의 마을을 누비며 학살을 이어가는 동안 과연 국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은 그 긴 밤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공권력은 철저히 부재했습니다. 아니, 존재는 했으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경 국유면 일대에서 총성이 울린다는 첫 번째 신고가 의령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은 불가능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단편적인 정보들, 총소리가 난다, 사람이 죽었다, 경찰관이 쏘고 있다. 믿기 어려운 보고들이 뒤죽박죽 섞여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총을 쏘고 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지휘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령 경찰서장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범인이 무장한 경찰이라는 사실, 카빈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했다는 사실, 이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모든 정보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범인이 무장한 경찰이라는 사실에 겁을 먹고 현장 진입 대신 멀리 떨어진 마을 입구의 농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만히 뒤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관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입구의 농가, 가만히 뒤. 경찰서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자가 부하들을 지휘하며 주민들을 구출해야 할 시간에 그는 가만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범인과 마주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향할지도 모르는 총구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기슭에 매복만 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며 경찰이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명씩 쓰러져 갔습니다. 경찰서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부 보고체계 자체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평소 훈련되지 않은 조직은 위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는 지연되었고 결정은 미뤄졌으며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대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료의 총구와 맞닥뜨릴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가 범인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동료를 쏘거나 동료에게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결국 경찰대원들은 마을 진입을 포기한 채 외곽에서 총선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비명소리, 폭발음,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그 모든 것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마비된 채 주민들의 죽음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근 부대에서 파견된 군 병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에서 군에 지원 요청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군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병력을 편성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현장에 도착해서 작전을 수립하는데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범고는 마을을 누비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군 병력이 실제 작전에 투입되기까지 수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수시간은 주민들에게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그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어떤 이는 산으로 도망쳤고 어떤 이는 논밭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웃집으로 피신했다가 그곳에서 함께 희생되었습니다. 권력의 공백 속에서 우범군의 총구만이 마을의 유일한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오직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할 때 무고한 시민들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가 되는지 그 처참한 새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휘부의 무능함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직무유기, 국민보호 의무 위반. 그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무고한 생명들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다 숨을 거두어갔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 밤하늘로 흩어졌지만 그 외침에 응답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훗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범군의 광기에 분노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권력의 무능함에 분노했습니다. 왜 경찰은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는가? 왜 군은 그토록 늦게 도착했는가? 왜 지휘부는 가만히 뒤에 숨어 있었는가? 그 질문들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편 새벽 3시경 우범군은 마지막 범행 장소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실탄은 거의 바닥났고 수류탄도 몇 발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 속의 광기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열이의 한 농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인질극을 벌이며 최후의 대치를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이 긴 악몽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새벽 3시경 실탄과 수류탄이 거의 바닥난 우범고는 마지막 범행 장소인 운열이로 향했습니다. 6시간 넘게 5개의 마을을 누비며 수십 명의 목숨을 나사온 그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광기의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운열이의 한 농가 앞에 우범곤이 멈춰섰습니다. 서인수 씨의 집이었습니다. 평범한 농가였습니다. 논과 밭에 둘러싸인 흙벽 기와집. 그 안에는 서인수 씨 일가족 5명이 불안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총성에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마 그 총성이 자신들의 집 앞까지 찾아오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범고는 대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한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잠에서 깬 가족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무장한 사내가 총을 들고 서 있는 광경, 악몽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우범군의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방안을 채웠습니다. 서인수 씨와 그의 가족들은 공포에 질린 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파고들며 울음을 삼켰고 서인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범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걸어다닌 다리가 풀린 듯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여전히 가족들을 향해 겨눠져 있었습니다. 얼마 뒤 우범곤이 입을 열었습니다. 밥 차려와. 뜻밖의 요구였습니다. 서인수 씨의 아내는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인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밥을 차리라고요? 들리지 않았어? 밥 차려오라고. 우범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서인수 씨의 아내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퍼오고 반찬을 차려와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총구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우범곤 앞에 놓였습니다. 따뜻한 밥과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우범곤이 요구한 소주 한 병. 그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서 식사하듯 태연하게. 인질로 잡힌 가족들은 방 한쪽에 웅크린 채 식사하는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이한 정적, 살인마가 밥을 먹고 인질들이 숨을 죽이는 그 초현실적인 광경. 소주를 한 잔 들이킨 우범곤이 갑자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청와대를 지키던 사람이야. 서인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범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01 경비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지키는 부대야. 거기 있었어 나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됐어? 왜 나만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야 해? 서울에서 누렸던 영광, 권력의 중심에 섰던 과거의 자부심, 그리고 지금 이 초라한 현실. 우범고는 횡설수설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인질들은 그 넋두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끄덕이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하면 총구가 자신들을 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깥이 조금씩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포위망을 좁혀온 경찰과 군 병력이 농가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범곤, 무기를 버리고 나와.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라. 우범곤은 콧수숨을 쳤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인기척들.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자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탕, 탕. 경고사격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린다. 그의 고음에 포위 병력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인질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돌입할 수 없었습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동트는 새벽녘의 차가운 안개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인질들의 가쁜 호흡소리와 우범군의 간간히 터져나오는 섬뜩한 웃음소리만이 무거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범고는 자신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듯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남은 수류탄을 꺼내들었습니다. 2발. 이제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응시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결심이었을까요? 인질들은 그 수류탄을 보며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악몽이 곧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결코 평화로운 끝이 아니리라는 것을. 오전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악몽의 밤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운열이 농가를 에워싼 경찰과 군 병력의 포위망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한 투항 권유가 반복되었고 저격수들이 농가 주변의 고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우범군이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수류탄 2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질로 잡힌 서인수 씨 일가족 5명은 방 한쪽에 모여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밤새 공포에 시달린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울 힘도 없는 듯 어머니의 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오전 5시 20분경 밖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우범군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다는 것. 그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리 와, 우범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인수 씨 가족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리 오라고, 다들 이쪽으로 모여.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차가운 강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그가 지시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인수 씨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우범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자신의 주위로 끌어모았습니다. 마치 그들을 방패 삼으려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의도가 그의 눈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경 밖에서 갑작스런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의 진입이 임박했다는 신호탄이 올라갔습니다. 우범곤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우범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남겨두었던 마지막 수류탄 2발의 안전핀을 동시에 뽑았습니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인질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려 했지만 그것을 지를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범곤은 인질로 잡고 있던 가족들을 한데 모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을 그들 사이에 떨어뜨렸습니다. 연이어 2번의 거대한 폭발음이 운열이 농가의 지붕을 날려버릴 듯 울려 퍼졌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창문이 산산조각 났고 문짝이 경첩에서 뜯겨나갔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하늘로 솟아꽂혔다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흙벽이 무너지며 먼지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농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MK2 수류탄 2발의 위력은 좁은 방 안에서 극대화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그 파편들은 방 안에 있던 모든 생명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수십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의 육체도, 마지막 순간까지 공포에 떨며 서로를 부여잡고 있었을 인질들의 육체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폭발 직후 잠시 동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굉음의 잔향이 귓전에서 맴돌았고 먼지와 연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포위하고 있던 경찰과 군 병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정적, 더 이상의 총성도 비명도 고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현장에 진입한 대원들이 발견한 것은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무너진 지붕과 벽 잔해 사이로 피와 살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진 경찰 제복의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단추 하나, 계급장 조각 하나. 그것만이 이곳에서 숨진 자가 경찰관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복 조각들 사이로 더 작은 옷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옷, 여인의 치마 조각, 마지막까지 서로를 부여잡고 있었을 가족들의 흔적. 대원들 중 몇몇은 그 광경을 보다 못해 밖으로 뛰쳐나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보기 힘든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우범고는 끝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무엇이 그를 그토록 광기로 몰아갔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지옥 속으로 수많은 무고한 영혼을 끌고 가며 그렇게 비겁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982년 4월 26일 저녁 8시 30분경 시작된 의령의 악몽은 4월 27일 오전 5시 30분경 가해자의 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학살. 그 시간 동안 우범곤의 총구와 수류탄 앞에 쓰러진 사람은 무려 62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단 한 명의 범인이 단 하룻밤 사이에 저지른 만행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 규모였습니다. 파괴된 가옥의 연기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햇살이 처참한 현장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어떤 생명도 구하지 못한 채 무심하게 비극의 현장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영혼은 이미 떠난 뒤였고 남은 것은 무너진 집과 흩어진 잔해, 그리고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뿐이었습니다. 우범곤이 남긴 핏빛 흔적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긴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유족들의 통곡,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충격과 질문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 질문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메아리 칠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62명의 사망자, 33명의 부상자, 단 한 명의 범인이 하룻밤 사이에 저지른 참극치고는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범인이 다름 아닌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담지자가 국민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 배신감과 분노는 단순한 범죄 피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정계에는 거센 풍파가 몰아쳤습니다. 책임론이 불거졌고 고위 관료들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치안 총수가 경질되었습니다. 경상남도 경찰국장과 의령 경찰서장도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사조치도 죽은 이들을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유족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은 고위 관료 몇 명의 사퇴로 뽑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령군 국류면, 그 작은 농촌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 직후 마을 곳곳에서는 장례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서 2~3명의 가족을 동시에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해 장례를 치러줄 사람조차 없는 집도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상가가 된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류면의 마을들은 매년 4월 26일이 되면 집집마다 제사 음식을 차립니다. 수십 명이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었기에 그날이 되면 온 마을에 제사 연기가 피어오르고 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괴하고도 슬픈 풍경입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4월에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경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경찰관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경찰 조직의 총체적 부실. 이 두 가지가 겹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건 이후 총기 관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무기고의 이중 잠금 장치가 의무화되었고 열쇠 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정신건강 검진 제도가 도입되었고 음주 문제가 있는 경찰관에 대한 관리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이 사건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열등감과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개인이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개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공권력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질문들은 단순히 경찰 제도의 문제를 넘어 권력과 책임,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범곤이란 이름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권력이 어떻게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제도의 허점이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상징,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가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지를 일깨우는 상징.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를 기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비극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 그날 밤의 공포를 잊지 못하는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죽음을 방관해야 했던 이들의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의령이란 이름에 더 씌워졌습니다. 제복이 흉기가 되는 세상, 국민을 지켜야 할 자가 국민을 학살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바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제도적 안전장치의 강화만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1982년 4월 26일 밤, 의령에서 쓰러져간 62개의 영혼은 우리에게 그것을 묵묵히 말하고 있습니다. 1982년 4월의 그 밤 이후 의령 국유면에는 다시 봄이 왔습니다. 논에는 물이 차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어린아이였던 생존자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날 밤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총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어지고 경찰 제복만 봐도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그들의 몸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범곤의 동거녀였던 이 씨는 그날 밤 목숨을 건졌습니다. 우범곤이 집을 나선 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집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녀 역시 평생을 그날의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던 그 손바닥질이 이토록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어떻게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가? 공권력은 왜 제때 작동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터리였습니다.